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시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초 30분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단독 정상회담이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두 정상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네, 청와대 진축관입니다. 네, 한일 두 정상의 첫 회담 결과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일 두 정상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베 총리의 첫 방안을 환영하고 또 양국 국교 50주년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도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0년간 양국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 협력의 길을 걸어왔고 또 함께 발전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私はこれまでの50年間の日韓関係の発展を歩みを高く評価をいたします。そしてそれを基礎に未来志向の日韓関係の新たな時代を築くべく朴槿惠大統領とともに努力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후에는 비공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박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올해가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공동으로 대응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런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 FTA 협상 등 경제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는 점을 서로 평가하고 추후에 우리나라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 참여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이번 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 정상이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을 나눴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점을 염두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군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향해 교섭을 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 군 위안부 문제로 미래 세대에 장애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입구에서 아베 총리를 맞이했으며 두 정상의 표정이 무척 부드러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두 정상은 통역만 배석한 채 애초 예정됐던 30분을 훨씬 넘겨 1시간 동안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외무장관을 포함한 확대 회담이 40분 동안 추가로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두 정상끼리 회담하는 장면이 연출된 만큼 이는 좋은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계속 펼쳐왔던 만큼 구체적인 회담의 성과물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공동대응 인식을 같이 하고 포괄적인 동맹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네, 한미 양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여 동안 열린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재확인했습니다. 조금 전 공동 브리핑에 앞서 10여 개 항목의 공동 성명도 발표됐는데요. 먼저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양자 안보 협의를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영변 핵활동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힌 뒤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외에도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방위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서해 NLL 도발과 관련해 NLL은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며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검증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위치에 유지하는 것에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들을 202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과 동맹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동 훈련과 군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두 장관이 합의했습니다. 이어 방산 분야 협력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장관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방산기술 전략 협력체를 신설해서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에 대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또 남중국해와 자위대 북한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브리핑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는 좀 더 예민한 문제들이 제기됐는데요. 먼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평화적 해결책을 원한다며 중국은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해상 안보 글로벌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북한 진입 여부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칫 국제법에 따라 한국의 주권이 휴전선 이남에 미치는 만큼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에는 한국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일본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 주권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며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의 북진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어제는 한중일 회담, 또 오늘은 한일 회담에 이어서 한미 안보 협의 회의까지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제 오늘 오전 끝났던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3년 반 만에 만남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2012년이었죠.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노다 그 총리와 만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 만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안보법제 통과라든가 그다음에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 이런 점들인데 일단 만났고 그래서 그리고
오전에도 당초 예상보다 단독 회담이 30분 늦게 됐고 두 분 정상 간에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갔다 보였죠. 일단은 뭐 우리 김규현 안보수석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의 가속화를 예.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뭐 당초에는 30분 동안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1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또 조금 전 청와대 그리고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봤지만 뭐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3년 반 만에 만났는데 뭐 아베 총리가 한국에 와서까지 위안부 문제를 전혀 내몰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을 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 우선은 그래서 이게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재확인하게 되었고 한중일이 만나서 이제 이건 정례적인 모임을 이제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만 하더라도 진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얘기했을 때보다 예.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의 그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상당히 아마 느낌이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넘지 않고서는 한일 간의 그 미래지향적 진전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예. 그보다 더 큰 배경은 지금 미국의 압력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을 대단히 희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3년 6개월 동안 한국과 미국이 못 만나고 있으니까 뭐 오늘 뭐 국방장관들 미국하고 한국하고 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미일 정보 공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올해 2차례 정도 있었다. 한민구 장관이 국방장관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 우주와 사이버 또 북한에 대해서 우주와 사이버 이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 한미일이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뒤에서의 백업이 대단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위안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입장이 진전된 것처럼은 보이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요. 보통 이렇게 양국 간 정상들이 만나서 단독 회담을 하고 나면 양국이 이제 문안을 좀 조율하고 또 공동 기자회견을 좀 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들이 오늘은 없었고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양국의 정상들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러죠. 오늘 뭐 한미 국방장관도 브리핑하고 질문 내외신 기자로부터 다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만날 만큼 위안부 문제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럼 굉장히 그 민감한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예. 우선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아베 총리의 방한 성격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빈 방문하면 영어로 이제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낮은 단계가 오피셜 비짓이 있고 그런데 양측 외교 라인을 배경 설명을 보면요. 아베 총리 이번 방안은 그보다 낮은 단계다. 영어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프라이빗 비짓이었다. 예. 이렇게 성격을 해서 그래서 그 일부 관심을 가졌던 양 정상이 왜 오찬도 안 했냐. 과거 외교 전례상 그런 프라이빗 단계에서 오찬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게 당초 논란이 됐던 게 예민했던 부분이 양자 회담을 별도로 하는 게 상당히 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이 없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자 협의체 내에서 만남의 형식 이런 모양새로 갔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공동 성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 입장으로서는 일본 기자들 상대로만 설명을 했고 우리도 예. 김규현 안보수석이 우리 국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이제 나중에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또
추후 설명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과연 이제 군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겠다라고 양국에서 밝히기는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뭐 그 군 위안부 문제 국장급 레벨의 실무 협의체가 있으니까 예. 여기에서 속도를 높여라. 오늘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베는 여태까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 외면을 하는 그런 일본 국내 그 우파들의 지지 이 부분을 아베는 또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명료하게 군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박 대통령이 비공식으로 만나면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떠한 형태의 그 결과물을 일본이 내놔야 되는 그런 외교적 부담은 안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본이 어쨌든 이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 부담은 갖게 됐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진전 있는 입장은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또 논란이 됐던 문제가 이제 일본 자위대 유사시 그 한반도 진출 문제인데요. 일전에 뭐 일본 방위상의 발언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겠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지금 설명을 안 하는데 워낙 이것도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북한 급변 사태라든가 이런 거 부분이 과거 6.25 전쟁 때 일본이 그 소해정을 동해 원산 앞바다에 보낸 이런 형태의 추가적 형태의 발전된 형태의 어떤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미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날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서 그게 일본 열도를 넘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첩보위성을 갖게 됩니다. 그 첩보위성 사기 체제를 구축했고요. 우리 첩보위성 체계보다 훨씬 정교하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북한이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그 이전까지는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증연 이름으로 선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왜 만약에 북한에서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데 일본에게 뭐라 말하라 할 지금 이전에 이미 98년도부터 이미 진전이 돼버렸어요. 일본이.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국내 언론은 안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일본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일본 언론이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이지삼에서 발사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26기를 일본 전역에 배치했다라고 발표하거든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고도에는 사드가 있고 지금 스탠다드 미사일 SM3라는 것이 있고 지상 배열 밑이 GMB라고 하는 GBM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선언했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어떤 핵실험이나 할 때마다 일본은 특히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협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이걸 가지고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는 확장된 어떤 방어 개념으로 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논거가 된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열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거를 타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논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아베가 총리되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으면 그걸 깨부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뜰 때, 가속도가 붙기 전에. 그래서 선제 공격하겠다까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일본이 거기에서 뭐 북한 지역에 대해서 작전 이 개념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이 돼 버렸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여기서 좀 접고요. 저희 한미 국방장관 연례한보 협의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입장, 동맹 강화 방안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16개 중에서 한민구 장관이 공식으로 발표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대비 등 해서
미사일 이행 지침을 승인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양국 국방장관이 한 것 중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심각한 위협 수준이라 그런데 지금 그전에 작년부터 우리가 논의됐던 킬체인 방안 중에 하나가 4D의 개념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탐지하고 교란하고 목표물을 타격하고 한다라는 어떤 킬체인의 6단계를 4단계로 죽인다. 킬체인이라는 것이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언론에서 나중에 추가를 하겠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 5027을 5015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참수작전 개념이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조짐을 볼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한다. 이 개념을 이번에 어느 정도 작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4D 작전, 지금 뭐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행 지침이 승인됐다라는 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네, 선제 타격, 네.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게 이번에 disrupt, 교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교란? 네, 교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란의 핵 그 협상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원심 분리기 그 교란을 시켰죠. 미국이 오히려 사이버 해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라는 것은 초음속으로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예. 그걸 삐걱 돌아가게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 뜨면 과거에는 가서 근처에 가서 터져가지고 센서가 작동을 해서 그 미사일 파괴했는데 이제는 직격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이버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면은 원래 날아오던 궤도를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캐스턴 미국 국방장관 한민국 장관이 합의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우주 사이버입니다. 우주 사이버. 우주 사이버요. 예. 예. 그 사이버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도 한국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나라도 1년에 한 500만 건 해킹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해킹 방어 시스템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도 이 사이버 관련해서 굉장히 뭐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돈 안 들이고 예. 남의 나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사이버 전력을 굉장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앞으로 핵 미사일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하드웨어의 직격탄 수준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 사이버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우주에서 파괴하려고 그러면 우주 정보가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진전되고 있는 현대전의 양상이고 또 한미 간의 합의를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그다음 미국이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4D 작전 개념, 그 이행 지침이 승인이 됐고 또 사이버 부분에서도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한미 간의 이런 동맹 강화가 지금 또 북한을 좀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또 생각도 좀 일단은 북한의 입장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16개 공동명성 중에 이러한 위협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일단 북한이 우리가 지금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금 동해상에 와 있습니다만 동해에서 북한 대자문이라든가 어떤 전시종원 태제를 북한이 사실 그걸 가장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북한은 동원 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계속 해 나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공론화가 되면 북한 내부에서도 고민을 한 다음에 예. 입장을 내놓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민감한 현안이 이제 사드 배치 그리고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밝히기 힘들겠죠. 힘들겠는데 언젠가는 하게 되리라 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신 일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육상에 없습니다. 다 이지스함이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 10조 원 들었습니다. 재정 분산을 시켰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지스함을 터프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고고도 미사일은 100km 바깥에서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배에 올려놓으니까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구에 해보십시오. 대구에서 북경까지 고정거리가 나오잖아요. 배에 집어넣으면 이동하니까
그 부분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은 이지스함 6척에 다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2척을 더 합니다. 그럼 8척이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전함을 일본 요코스카에 증강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지스함 총동원해가지고도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한국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이게 이제 단지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협을 안 느끼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미사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해야만 또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예. 도리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또 협의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